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교과서는 30페이지 국권수호 운동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프린트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바로 조선이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어떻게 멸망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굉장히 그 과정이 무기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50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망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과연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조상님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일본은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맺었을 때에는 우리나라를 거의 먹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었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우리나라를 제대로 장악을 하는데 무려 5년의 시간을 더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끝없는 저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일 의변 전쟁이 일어나다.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주 크게 본다고 했을 때는요, 이 시대 때에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이 흐름은 나중에 일제 시대 때에도 이제 넘어간다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장을 통해 가지고서 일제와 싸움을 벌인다고 했었던 건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힘을 키워 가지고서, 그래서 힘을 키운 다음에 그것으로서 실력을 양성해서 일본과 싸우자라고 한 주장을 얘기했었던 분들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조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 큰 틀에서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병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익숙해서 알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자, 그런데 요 시대 때쯤에는 일제 침탈이 너무 강해지게 됐었고, 바로 이것에 대한 반발로서 바로 임진왜란 당시 때에 있었었던 그 의병을 본따서 양반 유생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을미의병이라고 얘기해요. 을미의병은 거기서 1895년에 일어납니다. 바로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경복궁 점령당하고 그 다음 해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을미사변이 일어났으며, 더불어서 양반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제한하게 만드는, 즉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명령, 단발령을 선포했기 때문이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주된 주도층이 바로 양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평민들은 조선 정부가 멸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의 불이익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던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도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유인석이라든가 이소은과 같은 그런 분들이 이때 당시에 대거 들고 일어나게 되었었고, 당시에 일본은 바로 전국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의병들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었던 군대의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가지고서 이들을 진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바로 고종 황제가 아간파천을 단행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었냐? 바로 이 을미의병은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 고종이 바로 단발령을 일단 철회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의병들에게 내가 이제 무사하니 의병들 더 이상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이제 해산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됨에 따라서 이분들은 이 당시에 스스로 해산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외국의 침탈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도 나라는 어느 정도 잘 흘러갔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독립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고종 황제의
광무 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일반 민중들은 의식도 향상이 되어 가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생활력도 점차 경제력도 점차 강화가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었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바로 1905년에는 여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바로 을사조약을 강제를 하게 되죠. 자, 을사조약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많은 무지렁이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뭘 의미하는지는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 각 지역에 있었던 나름대로 이름께나 있었던 그런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을사의병에 저항해서 대대적으로 바로 의병을 봉기시킵니다. 대표적인 분은 바로 누구냐? 민종식과 같은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양반 사대부들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격에 해당됐었던 건 분으로서 흥선대원군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고종에게 바로 개항을 하지 말라고까지 건의하고 있었던, 아니면 내 목을 치라고 했었던, 결의가 굉장히 깊으셨던 바로 대표적인 유학자이셨죠. 바로 최익현 선생이 대대적으로 그 의병을 일으켜서 정부군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하필이면 이분들을 이때 당시에 진압하러 왔었던 군대가 바로 일본 군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신식 군대였었어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신식 군대는 사실상 일본의 군대 아래 바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군대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군대들이 대거 내려가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분들을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한국 군인들로서 한국의 의병들을 바로 제압을 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공격하게 되니, 대표적으로 여기 봤었던 이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몇백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의병들을 모집해 가지고서 의병 봉기를 일으켰으나, 정작 싸우러 왔었던 군대가 하필이면 한국인인 것을 보고서 만약에 저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고 한다면 대차게 한번 싸워봤을 텐데, 하필이면 어째서 한국인이란 말인가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스스로 군대를 해산하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대가 잡혔으니까 얼씨구나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최익현 선생은 일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활동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일본인들이 갖은 수단으로 바로 이 최익현 선생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회유를 정말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익현 선생이 절대 일본인들과는 말 자체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도 스시마 섬 있죠. 이쪽으로 최익현 선생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고문 같은 걸 막 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 최익현 선생 바로 고문을 당할 겨를도 없었어요. 왜? 연세가 엄청나게 많이 드셨거든요. 연세가 정말 많이 드셨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예 일본 놈들이 주는 그런 밥은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산의 진미라고 하더라도 입으로 절대 쌀 한 톨이라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거의 단식 투쟁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에 지배계층의 최고 지도자격에 해당됐었던 최익현 선생이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바로 돌아가셨다. 이런 소문이 만약에 조선에 퍼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제2의 최익현 선생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많은 양반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일본인들은 이 최익현 선생 때문에 엄청나게 좀 쩔쩔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 이 최익현 선생의 그 제자분이 가셔가지고서 제발 좀 밥 한 수리야 좀 뜨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식사를 좀 하셨지만은, 문제는 뭐냐? 이 단식으로 인해 가지고서 몸이 허약해지셨었던 이 당시 최익현 선생은 바로 타국 만리에서 그만 안타까운 눈을 감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대마도 쪽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최익현 선생이 순절하셨던 곳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기회가 돼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관계가 좀 더 좋아지게 됐을 때 말이죠, 바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세력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른바 평민 세력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에요. 바로 이때 당시에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봐도 돌석, 딱 평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당시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 한 3,000명 정도를 데리고 나가지고서 경상도 일대 지역의 울진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간담을 굉장히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줬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던 이 신돌석 선생을 중심으로 신돌석 장군을, 이런 신돌석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을사의병은 굉장히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을사의병은 당연히 그래서 이 을사조약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 정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미년에 일어났었던 정미 7조약 있죠. 바로 한일 신협약. 즉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 우두머리가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껄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본인들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손짓, 팔짓, 무슨 짓이든 간에 모든 걸 다 해가지고서 일본인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열심히 벌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가서는 양반, 상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바로 해산됐던 군인들이 대거 바로 이 의병에 가담을 하게 돼요. 즉 일본인들은 이때 당시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조선의 의병을 진압하는 데 썼었는데, 이 군대 자체가 자신들이 조선을 먹는 거에 굉장히 커다란 장애를 준다고 생각한 나머지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리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했었던 대한제국의 군인들은 이때 당시에 대거 무기를 탈취해 가지고서 한편으로는 일본군과 막 시가전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이 직접 자기들의 신식 무기를 가지고서 바로 의병에 대거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일본군과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요 시대까지의 그런 의병들은 사실은 농민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까지 농사지었던 분들입니다. 싸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기껏 해봤자 무기라고는 좀 좋으면은 보통은 이제 죽창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집에 갖고 있었던 쇠스랑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 다녔었고, 좀 좋으면은 이제 활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적이다 싶으면은 화승총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시대 때의 대표적인 신식 무기라 볼 수 있었던 일반 소총을 이때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의병들에게 이 조선의 군인들이 대거 가담을 해가지고서 소총 같은 것을 열심히 보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자기들이 군대에서 배웠었던 군사 훈련 방식을 그대로 의병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막 퍼져 있었던 많은 그런 의병들이 이 조선의 군인들의 훈련을 받아가지고서 나름대로 좀 정예화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즉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조선을 먹기 위해서 조선의 군인들을 해산시키면서 혹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뗐다고 생각됐었던 그런 혹들이 이때 당시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가지고서 대대적인 그런 일본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전국 각 지역에서 정말 미친 듯이 일본인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들은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른바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져요. 13개의 도에서 이제 대표 의병장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른바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본인들을 이때 당시 다 내쫓아버리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이때 당시에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른바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13도 창의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대장은 바로 누구였냐면 여기 보이는 이인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선봉장으로서는 이때 당시에 허위라고 하는 분이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일본군의 바로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고서 동대문 밖 30리 앞까지 진격을 실제로 하게 돼요. 1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약 아는 허위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약 3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총포수들이 바로 그 앞쪽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일 정도로 나름대로 되게 싸움을 잘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분들의 위세는 정말 대단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각국 공사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이 13도 창의군은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교전단체로 인정을 해줄 것이며,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서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서울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을 좀 인정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군의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러일 전쟁, 그 전에 했던 청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일본은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서 조선을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군대 숫자 압도적으로 많겠죠. 거기다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일본군의 경우에는 조선의 대한제국의 군대들보다도 훨씬 더 장비 면에서 뛰어났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의병들이 비록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내려가 가지고서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켰다고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의병들의 숫자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일본군을 압도할 정도로 많다고 볼 수는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이때 당시에 무기적인 측면에서도 열악했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도 싸움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계셨던 이 이인영 선생은 바로 좀 겁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바로 총사령관으로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로 이인영 선생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부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의병장들이 이인영 선생이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낙향하는 것을 막고서 지금 당장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하자라고 열심히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인영 선생은 이분이 이제 유학자시다 보니까 바로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임금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효는 곧 충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충이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효라고 생각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서 3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낙향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13도 창의군의 구심점이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허위 선생이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긴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군대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하고 이 13도 창의군은 굉장히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어떤 게 벌어지게 됐었느냐? 조선의 의병들은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일본인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즉 소규모의 군대가 모여가지고서 낮에는 소금장수라든가 엿장수라든가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서 각 지역을 도와다니면서 바로 일본군이 염탐을 하다가 밤에는 바로 총을 모아가지고서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일본군들의 경비대 같은 곳을 막 공격을 하면서 일본군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바로 이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우리나라에게서부터 무제한 정도에 해당되는 쌀을 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을 많이 사가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삼남지방입니다. 즉 여기서 삼남이라고 하는 곳은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가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전라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라도 지역에서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수탈해 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많은 의병들이 나서 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우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랬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일본인들은 딴 건 몰라도 전라도 지역의 의병만큼은 확실히 밟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딴 지역에는 의병들에게 전라도 지역을 보라는 일종의 전시 효과로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남한 대토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벌이게 됐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마치 찬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머릿속에 있는 각종 비듬이라든가 뭐 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의 알이라 볼 수 있는 석회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요새는 이제 이 같은 것이 많이 없긴 하지만요.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요, 바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을 해군과 그 다음에 육군을 전부 다 동원해서 말 그대로 찬빗으로 머리를 슥슥 빗어내듯이 이때 당시에 전라도 지역을 슥슥 전부 다 의병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은 어떻게 썼느냐면 한 마을에 만약에 의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을에 의병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됐었던 그 의병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의병에게 협조를 해줬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을들 전부 다를 불태우고 죽이고 없애버리는 그런 이른바 삼광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정말 떼죽음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의병들 중에서의 상당수를 굉장히 많이 색출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느냐, 이때 당시에 사실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의병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전라도 지역이었었는데 전라도 의병이 그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각 지역의 의병들은 이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한반도 안에서 일본군과 싸움을 벌일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분들은 바로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개척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하는 힘을 키워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분들이 만주 지역으로 건너갔고 바로 그분들의 후예가 바로 이후에 일본군과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독립군의 후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때에 이 의병들은 과연 일본인들과 싸워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바로 그분들의 의지는 여러분들 프린트 혹은 교과서 30페이지 프린트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양 기자가 만난 의병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딱 봤을 때 이 의병은 어느 시대 때의 의병을 취재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딱 보면 바로 딴 건 몰라도 정미의병 이후에 의병을 취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두 번째 계시는 분을 보면 뭔가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제복이 바로 대한제국 군인들의 바로 군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 의병은 바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있었던 의병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은 이 맥킨지라고 하는 분 되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되게 고마운 분이기도 한데요. 나는 의병의 조직을 물어봤다. 그들은 어떤 조직을 갖고 있었을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상 아무런 조직을 갖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의병의 각 부대는 서로 간에 매우 허술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조직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지에 살고 있는 부호들은 돈을 마련하여 한두 의병대에게 은밀히 제공을 했으며 이렇게 하여 자금이 마련되면 그들은 그 돈으로 모병을 할 수가 있었다. 군대를 모을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바로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이보단 차라리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의지는 과연 희망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 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식 때에서 바로 일제의 지배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의병전쟁에 대한 내용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로 이어서 이번에는 이번 항일 의거를 펼치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1905년 바로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 바로 황성신문에 장지연이라고 하는 한 논설위원이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설을 이때 당시에 논설을 쓰게 돼요. 이때 당시에 시일야 방성대곡, 바로 오늘 이날 밤을 엄청나게 크게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건 내용을 이때 당시에 논설 제목으로 쓰면서, 그러면서 일제에 바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맺어진 을사조약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이제 논설을 적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각 모든 신문사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때 당시에 논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봤을 때에 조약 파기 상속 운동 같은 것은 당연했고요. 그 다음에 민영환 같은 분들이 이때 당시에 자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조약 파기 상속문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원해가지고서 이 을사조약을 맺었나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고종 황제조차도 이것을 거부했었는데 그걸 그냥 밀어붙이고서 을사조약을 맺은 것으로 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다가 민영환 선생은 이때 당시에 자결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민영환 선생이 자결하셨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민영환 선생이 이제 그 명성황후 민비의 친척분 중에 한 분이죠. 명성황후의 친척들 중에서 변절한 사람도 정말 많긴 했는데요. 이 시대 때에 바로 이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변절하지 않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죠. 이분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을사조약을 맺게 되자 민족의 앞에 남기는 그런 그 유서를 적으신 다음에 스스로 이제 칼로 배를 갈라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제 이분이 아마 대청마루 같은 데서 이제 앉으셔가지고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대청마루 밑에서 어떤 한 대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민영환 선생의 바로 그런 기백이 땅속으로 피를 통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땅속에서 대나무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니 민영환 선생의 기백이 바로 대나무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바로 대나무를 보러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예전에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TV에서 나왔었던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영환 선생의 그 혈죽을, 즉 피를 먹은 그 대나무란 뜻이죠. 이 혈죽을 많이 구경하러 오게 되자 이 일본인들은 바로 그것이 반일 운동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때 당시에 민영환의 부인에게 거액의 돈을 줘가지고서 그 혈죽을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바로 이 민영환의 부인은 절대 그것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었죠. 근데 어느 날 꿈속에 갑자기 민영환 선생이 나타나셨대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신의 아내에게 어서 저기 저 혈죽을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아내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왠지 뭔가 불안감이 느껴져가지고서 그 혈죽을 계속해서 자라고 있던 혈죽을 캐가지고서 어느 다른 곳에다가 몰래 보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갑자기 일본 경찰들이 밀어닥쳐가지고서 그 혈죽을 강제로 뺏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혈죽이 없어진 거죠. 실제로 이 민영환의 부인께서는 바로 이 혈죽을 그 이후에 고의 보관을 하시고 계셨다가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세상에 다시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한 박물관에 이것이 모셔져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신기한 일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의거에서는 오적 암살단과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나철과 오기오, 이분들은 여러분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오적 암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철과 오기오와 같은 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 단체를 만드셨는데요. 이 오적 암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적, 즉 을사년에 바로 을사조약에 서명을 했었던 5명의 조선 쪽의 대신들을 제거하는 암살대를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만드셨던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사실상 거의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자 나중에 이 나철과 오기오 같은 그런 분들은 일제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바로 독립운동을 사실상 종교화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었던 종교가 단군을 바로 신으로 모시는 대정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정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양산이 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 여러분 가지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이 이완용 암살 시도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지금의 어떤 분과 이름이 같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당시에 이 이완용을 암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이완용을 칼로 찌른 것까지 성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바로 일제가 러일 전쟁을 터뜨리게 되면서 우리나라에게 바로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바로 이때 당시에 재정 고문은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했었는데 바로 외교 고문의 경우에는 미국인이었었던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당시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정말 제대로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일제가 조선을 먹는 것을 열심히 찬성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커다란 공분을 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일본인들은 바로 이 스티븐 딴 건 몰라도 조선인들의 그런 분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스티븐스는 잠깐 어디론가 피난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잠깐 여러 가지 다른 임무도 맡길 겸 바로 이 스티븐스를 본국에다 파견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 이 미국 안에서 일본에 대한 좀 안 좋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일본 스티븐슨을 바로 미국에다가 파견을 해가지고서 일본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형태의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스티븐스는 미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뭘 했었냐면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먹는 것은 바로 조선 사람들이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서 조선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완용과 같은 그런 충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정말 덕을 많이 잃어가지고서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의 도움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망언을 막 하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 때에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소개를 받아가지고서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개의 농장 같은 곳으로 이제 노동 이민을 하러 간 적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노동 이민이 끝났었던 많은 한국인들은 당시에 하와이 혹은 미국 본토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인타운 같은 것이 미국 쪽에서의 한인타운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거기에서는 한인들의 그런 단체가 실제로 있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그분들이 스티븐슨이 와가지고 그런 망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때 당시 스티븐슨에게 야, 너 거기 와가지고서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미리 가가지고서 이제 경고를 날립니다. 하지만 스티븐슨은 이건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안 되겠다 싶었었던 바로 이 전명훈 선생과 장윤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분이 서로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스티븐슨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먼저 이 스티븐슨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차역에서 바로 기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여기 있었던 바로 이 전명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권총을 들고 가가지고서 이때 당시 스티븐슨을 향해 가지고서 총알을 빵 하고 발사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안타깝게도 이 총알이 하필이면 불발이었던 거예요. 왜? 총이 고장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때 당시에 전명훈 선생은 바로
이 총알, 권총의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을 갖고 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스티븐슨의 그 턱 부분을 확 하고 날려버렸대요. 그것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막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바로 그 뒷부분에서 바로 이 장민호 선생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총알을 그분들을 향해서 빵 하고 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총을 쐈는데 이 총알이 스티븐슨을 맞은 게 아니고 전명훈 선생을 맞아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쓰러지시게 됐는데,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장인호 선생은 연속해서 두 발의 총알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스티븐스가 두 발의 총을 맞고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가지고서 일본에게 지금 현재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타적인 측면에서는 철시와 휴학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즉 철시, 시장을 단체로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게 상업을 통해 가지고서 침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할 상인들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침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바로 이런 방식이라든가,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서 열심히 시위를 하게 되면서 일제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